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12월 결산 상장사 33곳이 비적정 감사 의견 등으로 인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보다 65% 늘어난 수치로 개정된 외부 감사법으로 인해 회계 감사가 크게 강화된 것이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보다 1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535만 4천 원에 거래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코인들도 5% 안팎의 상승을 했습니다. 한화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난 3,0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54%로 매출 대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한화건설은 주택개발 사업의 수익 본격화와 해외 사업의 안정화가 실적 호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지표 호조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전일장에 비교해서 탄력은 좀 적었었던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끈 상황이고 주요 업종과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홀로 매수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최근 제약바이오주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에서는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졌고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코롱 생명과학을 비롯한 코롱 티슈즈는 큰 폭으로 연일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1% 상승한 2177.1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전일장 이어서 오늘 상승에 성공합니다. 1% 넘는 상승 속에서 45,7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76,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은 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19만 원대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6% 넘는 상승 속에서 34만 9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7% 상승한 739.5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2% 가까운 상승세로 6만 8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바이로메드도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7만 7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3% 넘는 상승 속에서 61만 5,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 넘는 상승으로 5만 7,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도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도 학과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양지수 일단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전일장에 비교해서는 좀 탄력이 적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점점 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도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전망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번 강의회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4월의 첫 거래일 지났고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4월에
4월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번 한 달간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 분석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종목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일단 양 지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1%대의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상해 종합 지수는 소폭의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21선, 61선이 점점 집결하고 있습니다. 모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 도지형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십자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도지형이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반등이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1선 회복은 실패했습니다. 상승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이 이제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면 결국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 수급이 좋았고요. 의약품이 강세였습니다. 오늘 의약품 강세 덕분에 나름대로 다른 업종에서 좀 손해를 좀 만회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불리한 수급에도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오늘 상승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오늘 그 전기전자 업종보다 강한 코스피 지수 이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하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연동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SK 하이닉스까지 합쳐버리면 뭐 그것만 해도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가 더 강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꼽아봤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 뭐 사실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얼마든지 그 특이사항에 넣을 수도 있고 했는데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테마주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현재 나가고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연두색이 5일선이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21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61선이에요. 어떻습니까? 점점 모아지고 있죠. 네, 점점 모입니다. 똑같은 라인을 한번 여기서 비교해 볼까요? 자, 5일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선이 여기 있었고요. 61선이 여기 있었어요. 자, 똑같은 라인이죠. 5일, 20일, 60일. 근데 지난 2월 초만 해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잖아요. 예,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점점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왼쪽에 이렇게 박스 친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맨 위에 5일선, 그 아래 검은색이 21선,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 61선 아닙니까?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따로 논다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점점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좁혀지다 보면 이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만 얘기한 건데 그러면 4월 장세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탄력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넓을 때는 속도가 좀 완만한데 좁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방이든 상방이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탄력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도지형으로 마감했는데 이걸 뭐 사람들이 도지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십자형이라 그래요. 예, 네, 딱 플러스 모양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든 아래든 십자형이 나오면 이게 변곡점 시그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차트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이동평균선 직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지영 차트 나왔죠. 점점 뭔가 이 변곡점이란 기술적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오늘도 21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는 2월 25일에 고점 기록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3월 14일에 고점을 기록했어요. 이 날짜의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느린 고점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더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등락 원인을 볼 때 이제 역시 코스피는 의약품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의약품이 여기 있죠. 네, 참 기가 막히죠. 어제 플러스 양봉 나오고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갭상승의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개별주 차트 같잖아요. 이게 개별주가 아니라 업종지수입니다. 업종지수가 이렇게 이틀 연속 양봉까지는 뭐 이해를 해요. 근데 저렇게 갭상승의 양봉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약품 덕분에 이제 올라간 거죠. 역시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두 개가 이제 원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불리한 수급에도 이제 대형주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본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보다 강한 제가 코스피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분봉을 보여드렸습니다. 분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9시 40분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9시 40분. 반면에 전기전자는 이 동그라미 표시 있죠? 9시 13분. 무려 27분의 차이가 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코스피 지수가 전기전자 업종보다 더 강한 게 뭐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은 얘기하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형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큰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라든가 남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1위 종목의 비중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OECD 정도 되는 거의 들어가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수준의 국가를 좀 더 좁히면 뭐 세계 한 15위 정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대충 수출이 한 6위 정도 경제 규모가 뭐 11위, 12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처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압도적인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해도요. 시가총액 2위하고 3위를 합쳐버리면 1위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뭐 시세 안 좋을 때는 뭐 16, 17%대였다가 시세 좋을 때는 22%까지 올라갑니다. 한 종목이. 근데 시가총액 2위가 뭐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까지 합쳐버리면 뭐 최소한 21%에서 한 25%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의 종목이 대략 한 900개 전후가 되거든요. 달랑 두 종목이 4분의 2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 지수의 영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곧 코스피 지수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왜 특이하냐? 차트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9시 40분에 고점을 찍었어요. 9시 40분. 근데 이번에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9시 13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전기전자가 9시 13분에 고점을 찍었으면 코스피가 그보다 2, 3분 앞에서 고점을 찍거나 2, 3분 뒤에서 찍거나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뭐 거의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 27분 차이가 났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기전자가 압도적인 시가총액인데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9시 13분에 고점 기록하고 근데 코스피는 영차영차하고 더 올라갔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서 딱 전기전자가 고점 찍고 내려왔고 지수도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다른 대형주가 선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의약품이라는 얘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의약품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덕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약품에는 압도적인, 나름대로 압도적이죠. 예, 대형주가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관점에 아주 분석 관점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거를 의약품을 전체적인 어떤 그 지수의 트렌드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단발성이라 그러면 빼야 되거든요. 의약품에 의해서 올라갔던 코스피의 이 지수는 차감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수정지수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정지수. 방송 수준이 오늘 엄청나게 높죠.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의약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자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어제 오늘은 좋았잖아요. 근데 계속 흘러내렸던 업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실질적인 어떤 지수는 차감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피를 보겠는데요. 보시면 2171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2170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고점 2181이었어요. 고점 대비 10포인트 정도 늦어서 끝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171선이 종가가 아니라 평택촌놈의 수정지수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낮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저는 일종의 그 적정주가도 수정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시황을 분석할 때 저는 편선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처참하죠? 이게 코롱 티슈진이에요. 뭐 이미 어제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락 음봉이 났다는 겁니다. 하락을 했어도 양봉이 났으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코롱 티슈진은 어떻습니까? 오늘 2만 원이 깨졌어요. 이게 한때 뭐 7만 원 넘어갔다 2만 원 깨졌으니까 많이 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롱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자,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오늘 마이너스 음봉이 나왔는데요. 역시 2015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코롱 생명과학도 그렇지만 코롱 티슈즈는 분명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 재작년에 바이오 열풍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바이오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뭐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보유자와 미보조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먼저 없는 사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한 이틀 뒤 정도에 단기 매매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봉으로 마감한 날은 쉽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도박하는 거예요.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들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더 이상 배팅할 금액이 없는 분들이 있고 배팅할 금액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배팅할 금액이 없는 분들은 뭐 기다려야죠. 뭐 여기서 던지라고 한다고 던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보유자들이 단기 매매 가담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나름대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코롱 티슈젠하고 코롱 생명과학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도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걸 알려드림으로 해서 작은 팁이지만 도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었죠. 미세먼지 그리고 다른 모든 테마. 그래서 원 디어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미세먼지 테마주는 좀 심하게 조정받다 싶으면 들어가서 그냥 묻어놓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탄력 있을 때 따라잡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게 그 다음날 하루 더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 분석을 제가 딱 해보니까 이미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미세먼지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테마주들 중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까 하다가 마침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테마주는 지수가 빠져도 계속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이 장세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주가 가장 확률이 높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양 지수에 대해서 오늘 좀 기술적 분석과 함께 그 안에 이슈도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덧붙여서 앞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535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애경산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애경산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또 꼽아주셨는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 오늘 7% 넘는 하락 속에서 47,5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서 미국 제약사와의 이런 계약 소식 속에서 6% 넘는 상승으로 34만 9천 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학 과장님 도와주실까요? 네, 애경산업은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평택천은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12,900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그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그 점은 일단 참고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홀딩후에 매도하자.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자. 왜 그러냐? 나홀로 종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그 나홀로 종목의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 하순에 코스피가 2,000 깨졌죠? 10월 하순, 그리고 1월 초에 또 2,000 또 깨졌어요. 근데 이 종목의 가격을 보세요. 10월 하순에는 코스피가 연동되면서 여기까지 밀렸다가. 근데, 1월 초였죠, 1월 초. 1월 초에는 여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두 번에 걸쳐서 2,000을 깨질 때, 이 종목은 이 박스를 보세요. 두 번째, 오른쪽 박스가 더 높죠? 연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월 이후에 2월에 지수가 갔잖아요. 근데 지수가 또 갈 때는 또 더 빠져요. 희한하죠. 지수가 10월 말하고 1월 초에 2,000선을 두 번에 맞춰서 이탈했을 때 이거는 처음에는 연동을 했는데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연동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또 지수가 갈 때는 또 내려가고요. 또 최근에 이제 2월 하순 이때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지수가 내려오는데 이거는 또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홀로 종목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멋대로 종목이고요. 그래서 애경산업은 뭐 고평가 저평가를 떠나서 중장기 투자가 아닌 한 뭐 적정 주가를 대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수가 빠져도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했다가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을 때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 미보유자는 매수 반대합니다. 매수 반대. 관망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관망은 매수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보자. 이게 관망이고요. 매수 반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요, 네 이게 지금 상장되고 나서 전체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이때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이때 고점 찍고 이제 악재 터지면서 급락하고 반등 나와줬다가 최근에 여기까지 밀렸는데 다시 반등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재료에 의해서 반등 나온 거지 크게 좀 기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전히 평택천놈의 적정 주가로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4,200원짜리입니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기억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시에 가격이 50만 원 넘어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50만 원 넘어갔을 때 계속 얘기했어요.
50만 원 넘어갔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아마 매니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종목이 왜 주식선물이 없는지 모르겠다. 주식선물 있으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당연히 주식선물 매도 사인했겠죠. 근데 제가 절대로 추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뭐 전망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논란이 없는 우량주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한 종목을 잡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고 논란도 없고 그런 종목도 많이 널려 있는데 왜 고평가되어 있고 논란이 되는 종목을 굳이 따라가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죠. 결과를 떠나서 제가 정석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평택촌놈의 정의에 의하면 위험관리와 수익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항상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프로세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오늘 제약사의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좀 상승으로 이어갔는데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수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그 부분인 만큼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시황 구성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의 역사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일종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수 대폭락기 우량주 성공 사례, 그래서 대림산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대폭락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1998년에 있었고요. 2008년에 있었습니다. 1998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1997년 11월에 그때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98년에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300포인트 아래로 빠진 거예요. 300포인트 아래.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에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었죠. 미국발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암울했었는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지수 대폭락기가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당장 안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투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뭔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대세하락기다. 이때는 파생 투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현물,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라 그러죠. 이거는 개별주나 테머주 이런 거 적당한 수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반대로 상승 시에는 파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현물 투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전 사례가 있었냐? 대림산업이 IMF 때, 그러니까 이제 98년이었죠. 이때 최저가 대비 2007년 최고가까지 얼마나 상승했었냐? 이게 수정주가로 이제 환산한 건데요. 1,347원이었습니다. 최저가가. 상상이 갑니까? 1,347원. 대림산업이. 지금도 가격이 대림산업이 8만원대, 10만원대 넘나들는데요. 근데 2007년에 최고가가 20만 원이 넘었어요. 무려 몇 배냐? 154배가 한 겁니다. 차트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환위기 오고 나서 한국이 전체적으로 더 다운이 됐었죠. 그랬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간이 대략 9년 정도 걸렸지만 154배. 부동산 투자에도
9년 만에 154배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죠? 부동산 투자를 해도. 154배.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짜리 땅을 샀어요. 100배면 얼마가 돼야 되죠? 1000만원이 넘잖아요. 만약에 그 10만원짜리, 평당 10만원짜리 땅을 샀는데 154배가 되려고 그러면 1540만원이 돼야 돼요. 부동산에서도 9년 만에 154배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간단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아주 호황장이 있고요. 대폭락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황장에서는 쉽겠죠. 근데 대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우량주로 잘하면은 뜻밖에도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한 번 시작하면 끊지 못합니다. 뭐 두세 번 매매하거나 뭐 몇 달 매매했던 사람은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 1년, 길게는 3년은 주식 투자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왜 못 끊느냐? 벌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계속합니다. 아니면 열받아서 돈 떨어졌을 때는 잠깐 사라졌다가 돈 생기면 또 들어와요. 계속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자영업을 합니다. 자, 임대 보증금 내야죠, 월세 내야죠, 시설 투자해야죠, 종업원 써야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투자금 대비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투자했다. 근데 20%씩이면 1억이거든요. 5억 투자해갖고 정말로 순이익을 20% 내기가 쉽냐? 어려워요. 근데 주식은 잘하면 1년에 20%가 아니라 한 달에 20%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것들 막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주식은 뭐 돈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자영업하는 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난리잖아요. 아, 열받아요.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거죠. 그래서 돈 생기면 또 들어와요.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왜 정석 투자를 하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1억이 예를 들어서 뭐 호황장에서는 뭐 1억 5천까지 돼요. 근데 정석 투자하는 사람은 1억 한 2천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보수적이니까. 그런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1억 5천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80 나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돼버려요. 근데 정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봤자 1억이 넘죠. 네, 왜냐하면 1200만 원 까진 거니까 1억 800이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호황장에서도 벌지만 폭락장에서 장이 나쁠 때 이때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온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이 어떠냐? 지수가 바닥일 때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정석 투자자들은 1억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폭락장이라도 한 8천, 9천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멋대로 매매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80, 심하게는 깡통도 납니다. 그러면 지수 바닥이 오면 뭐 하냐고요. 1억이 2천이나 1,50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급해지죠. 근데 지수가 바닥이 갔을 때 나는 그래도 남들은 마이너스 80이나 깡통 되는데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 10%, 20%밖에 안 돼. 그럴 때 이런 종목 하나 묻어두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은 대림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탄력이 있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수가 100일 때 주식 투자 시켰어요. 100. 그러니까 지수가 100. 그게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어요. 지수가 100일 때 주식 투자 시켰는데 지수가 50까지 밀려요. 반토막 났죠? 다시 또 1년 뒤에 보니까 지수가 10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50을 받고 다시 100을 또 회복했어요. 그러면 지수만 보면 어떻게 돼야 되죠? 번전이 돼야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잘해야 반토막, 아니면 아예 깡통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합리적인 대응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의 3대 집착, 그 다음에
번져올 때까지 홀딩이 얼마나 이게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건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간단합니다. 언젠가는 한국이 대폭락할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폭락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예측을 자제했는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더 가거나 덜 가거나 뭐 여기서 뭐 지수가 100포인트 급락이 뭐 한 2, 3주 안에 나오거나 또 반대로 100포인트 급등이 뭐 2, 3주 안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막판에 이제 그 강연회에서 뭘 전달했지 이걸 전달 내용인데 여기서 뭐 단기 시장, 중기 시장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장기 시장으로 본다면요. 우리나라 무지막지한 태풍만 나와요. 그때까지 생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잘 보존했다가 때가 됐을 때 묻어놓으면 부동산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 잘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울경제 TV를 계속 출연을 할 겁니다. 서울경제 TV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안 나오는데 웬만하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해드릴 때 많이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를 1년 정도 하다 그만둘지 2년 정도 하다 그만둘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소중한 시간이고 또 21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쉴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일단 지수 대폭락기 때 우량주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 종목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황적인 흐름 안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또 시기가 있고 그에 때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또 빌려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떠할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854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한화를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하나 종가는요, 1% 넘게 하락하면서 36,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 과장님, 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시약점이고요. 매수는 이해되는데 비중이 좀 많았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시적인 추가 매수 본전 또는 손절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자.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를 33,000원에 매수했다 그랬죠? 놀라지 마세요. 평택촌놈 기술 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제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하면 이게 적정 주가가 38만 원짜리입니다. 무지막지하죠. 10분의 1도 안 돼요, 현재 가격이. 그래서 하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근데 가치는 절대로 시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그 가치 투자에 너무 매몰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자, 가치 투자한다. 좋다 이거야. 그래, 가치 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지수 폭락할 때 안 빠지더냐. 같이 빠지거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0단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무관 투자자가 있고요. 조금 알면 이제 차트 갖고 좀 까불어요. 뭐 차트만 갖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개인이든 주식 전문가든 차트 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가치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 수준이 있긴 한데 아직은 이 주식시장의 원리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가치주는 만약에 그들이 주장한 대로 정말 가치주라면 지수가 폭락할 때 안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폭락할 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치주는 어제도 제가 강의해드렸잖아요. 지수 상승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 지금 왜 얘기하느냐? 지금은 지수가 불안하니까 눈여겨보지 않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대인사람 못지않은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예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무지막지하죠. 무지막지해요. 이게 한때 그러니까 2003년도죠. 이 구간입니다. 이때도 1,000원대였었거든요. 그리고 98년도 이때 1,000원도 안 됐어요. 이것도 만만찮아요. 8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거의 90배 갔어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워낙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매매하는 건 단기 매매가 되겠지만 언젠가 한국이 무지막지한 대폭락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묻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화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먼저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적정 주가를 또 비교해서 현재 한화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해드렸고 앞으로 어떤 시장 안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또는 손절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387님의 질문이고요.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매수가 16,1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코리아 오토글라스 종가는요 16,4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약수익을 보고 계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상당히 탄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은데 이분은 비약점입니다. 왜 그러냐?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너무 높게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적정주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혹은 방송 끝나고 나서 서울경제 TV 여러분들이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그리고 샘플러스라는 증권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경제 TV 안에. 거기 보시면 평택증은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D학점 확인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은 10% 매도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305님의 질문이고요. 로보스타를 매수가 32,1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로보스타 오늘장의 종가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9,9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손실을 보고 계세요. 로보스타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탄력 있는 거 보고 뒤늦게 따라잡은 거죠. D학점이고요. 과정상 조급중 추경 매수로 판단되고요.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0% 일단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심각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잡는 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결과를 떠나서.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저런 형태의 차트에서 따라잡아서 수익 잘 날 것 같으면 주식해서 실패할 사람 없을걸요? 다 성공했죠. 근데 주식 투자는 어떻다고요? 처음 주식 투자 시작을 해요.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딱 5%만 성공합니다. 95%는 손실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수익 날 것 같으면 주식이 너무 쉽겠죠. 초보자들이 보통 1년, 2년, 뭐 길어봐야 3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나면 막 으쓱해가지고 막 자기가 고수인 줄 알아요. 주식 투자 시작하면 최소한 5년 있다가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수는 1, 2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 보면 20년 정도 됐을 때 내가 진짜로 돈 벌었어야 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법은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로보스타에 대한 진단 내려드렸습니다.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가격대 라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4062님의 질문이고요. 세종공업을 매수가 6,400원에 비중은 1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장의 세종공업 종가 먼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870원에 마감이 됩니다. 수익권이신데 학 과장님은 세종공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A학점이고요. 모든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매수입니다. 일단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주가 3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제 6,400원에 매수했으니까 좋고요.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수익 20% 매도하시는데 뭐 이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자, 뭐라 그랬죠? 상승 추세의 종목은 자, 61선이 120선 돌파한 상승 추세의 종목은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어디죠? 딱 여기죠. 아주 절묘한 거죠.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공업에 대해서는 A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20% 목표가 라인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0935님의 질문이고요. 대한항공을 매수가 31,600원에 비중은 50% 질문 해보실까요? 네, B학점이고요. 충분히 단기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도 좀 밀리고 나름대로 좀 그 그룹 내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렸는데 저평가된 종목이고 이쯤 되면 들어가도 무난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은 비교적 잘 들어가신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B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에 대한 목표가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정리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내일 이제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학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학 과장님, 수요일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시장을 체크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화요일 장중 기준, 종가 기준, 고점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무슨 얘기냐? 내일도 장중에 고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종가가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일 코스피 고점이 오늘 화요일이죠. 고점보다 낮다. 그럼 일단 부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높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간단합니다. 내일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어쨌든 높다. 그럼 긍정이고요. 낮다. 그럼 부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장중 기준 고점이 오늘 화요일 고점보다 높고 종가도 플러스로 끝났다. 그러면 조금 더 탄력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반대로 수요일에 장중 기준 고점이 오늘 고점보다 낮아요. 그리고 종가도 하락했어요. 이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화요일 장중 기준으로 좀 보시고 종가 기준의 고점과 좀 비교를 해보라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강연에 대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살짝 좀 공개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4월 올해 첫 강연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강연회라고 하셨습니다. 4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인데 1시부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로 구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시간과 그리고 장소 잘 확인하시고 참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학 과장님, 강연회 소식 어제장부터 들려드리고 있는데 강연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2019년 첫 번째 강연회는 맞고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이에요. 솔직히 저는 최근 5년 동안 제가 하고 싶어서 강연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방송사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강연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20일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날짜 잘 비워두셨다가 오시고요. 이상하게 제가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오세요. 2017년 11월에는 1,100명 오셨고요. 2018년 3월에는 1,700명이 오셨어요. 사실 장소가 좋지는 않잖아요, 구로가.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 제가 이제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경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과 2022년이죠. 대선 예측해 드릴게요. 제가 정치 분석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터지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핵심 정보, 그동안 제가 강연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말고 새로운 것들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에 관련돼 갖고 통일 시기가 언제쯤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과연 경제와 군사력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미래 전망도 해드리고요. 자, 이것만 보면 이게 주식 전문가가 아니죠. 네, 좀 황당할 겁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주식 전문가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정치, 경제, 북한, 기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까지 전 다 분석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 한 17년 정도죠. 17년 동안 제가 선거 예측에서 틀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그것도 알고 보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네, 무소속을 합쳐버리면 사실은 틀린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원래 어떤 당에서 어떤 내부 반발 때문에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그 사람들이 당선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 번밖에 안 틀렸어요. 저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정치평론가랑 맞짱 떠도 선거 예측 이길 자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드리면 재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2의 크리엔 사이언스를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테마주 한 2개에서 4개 정도. 강연에 와서 30개, 40개 추천하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10개만 넘어도 사기꾼입니다. 도대체 뭘 잡으란 거예요. 저한테 4개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하고 내년 시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생을 할 건가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교육 일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보만 드릴 겁니다. 그리고 크리엔 사이언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2017년 복귀하고 나서 2017년 6월에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8월 저점이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느냐. 이거 묻어두면 무조건 수익 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2017년 6월 강연회 때 딱 2종목 주셨습니다. 2개. 근데 그 중에 1순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대박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수익 난다. 자, 그때 이거 분할매수 하신 분들 싸기는 7,500원, 비싸봐야 8,000원입니다. 300% 이상 수익 났어요. 왜? 4배 이상 갔으니까. 자, 그러면 한 20개월 동안 여러분들 돈 버셨습니까? 이거 하나 묻어둔 사람이 승자가 됐다는 거죠. 이번에도 제2의 크리엔 사이언스가 될 만한 걸 제가 탁 찍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난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적중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오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 선착순 입장이에요.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니까 알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에 2시 강연회를 오전 11시부터 대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더라도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작년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이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4월 20일 날 있을 강연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